전주 남부시장 골목 끝 붉은 등불이 촘촘히 걸린 기방 취향로가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자 기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비단 치마가 스치는 소리, 은은한 향기, 그리고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취향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 김포주는 오늘따라 분주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채만 들락날락했지요. 기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는 기생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15이라던데 얼굴이 꽤 괜찮다더군. 시골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그렇지. 처음엔 이쁘다 난리더니 막상 보면 별것 아니더라고. 선임 기생 춘심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나타났지요. 기방 대청에 있던 기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멎었지요. 소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옅은 분홍빛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었는데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수수함이 돋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따 늘어뜨렸고 하얀 목덜미가 등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지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15이고는 너무 깊고 차분한,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한 눈빛이었지요. 월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녀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울림이 있었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춘심이가 다가가 월향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 얼굴 좀 보자. 월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심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달빛 같은 피부, 버드립처럼 가늘고 긴 눈, 앵두 같은 입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에 담긴 기품이었습니다. 춘심이는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 아이는 달랐습니다. 김포주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이제 준비들 하거라. 오늘 저녁엔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기생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월향도 춘심이를 따라 옷을 갈아입으러 갔지요.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취향로 대청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주 사또 이성헌이 자리했고 그 옆으로 포교 최진사와 지역 유지 몇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기생들이 차례로 제주를 뽐냈지요. 월향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포주가 일부러 그리 시킨 것이었지요. 신입은 한동안 구경만 시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또의 얼굴, 손짓, 말투를 하나하나 관찰했지요. 특히 사또가 웃을 때 왼쪽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였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아이는 누구요? 사또 이성헌이 월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쉰 목소리에 술기운이 묻어났지요. 김포주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예. 새로 들어온 월향이라 하옵니다. 아직 미숙하여. 미숙하다니. 저 정도 자색이면
충분하지 않소. 이리 와 보거라. 사또가 손짓했습니다.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났지요. 대청을 가로질러 사또 앞으로 걸어가는 월향의 모습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월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지요. 월향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월향이라 하였지. 예, 사또님. 재주가 있느냐? 가야금을 조금 다룹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지. 월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옆에 놓인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줄 위에 놓였지요. 저 뜸이 울려 퍼졌습니다. 청아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이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를 흐르듯 바람이 풀잎을 스치듯 소리는 대청을 가득 채웠지요. 사또는 술잔을 든 채 멈춰 섰고 포교 최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놀란 건 다른 기생들이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기방 최고수 춘심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지요. 월향의 손가락이 마지막 줄을 튕겼고 여운이 길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단하구나. 사또 이성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처음 월향을 볼 때와는 다른 뭔가 탐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배웠느냐? 그저 혼자 익혔을 뿐입니다. 혼자서 저 정도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냐? 거짓말 마라.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더 숙였지요. 감히 거짓을 아뢰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남루한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였지요. 이름은 박문수, 가난한 선비로 가끔 취향로에 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 박문수가 말하려 했지만 포교 최진사가 눈을 흘겼습니다. 시끄럽네. 천한 것이 감히. 박문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월향에게 머물러 있었지요.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김포주, 이 아이 잘 가르치시오. 네, 자주 보러 오겠소. 예, 감사하옵니다. 사또님,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월향은 자리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달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가운 빛이었지요. 저 달이 다시 차오를 때쯤이면 이 기방에도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사또 이성헌은 취향로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급기야는 거의 매일 밤 기방에 들렀지요. 명목은 관아 업무 후 휴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목적은 오직 하나, 월향이었지요. 김포주는 싱글벙글했습니다. 사또가 오면 술값을 후하게 치렀고 다른 양반들도 덩달아 취향루를 찾았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기방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달랐습니다. 사또가 올 때마다 공손히 시중을 들었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지요. 사또가 손을 뻗으면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고 술을 따르다가도
절대 살이 닿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월향아, 오늘은 내가 내 옆에 앉거라. 사또가 자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하옵니다, 사또님. 아직 제가 미숙하여 사또님 옆자리는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허허, 겸손하기도 하지.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제가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사옵니다. 월향의 대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거절하되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교묘한 거절이었지요. 사또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월향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기생들이라면 진작 무릎을 꿇었을 텐데 월향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또는 김포주를 불렀습니다. 대청이 아닌 별채였습니다. 둘만 남자 사또가 입을 열었지요. 김포주, 월향을 내 별당으로 보내시오. 김포주는 당황했습니다. 별당으로 간다는 건 사실상 사또의 첩이 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사또님. 그게 내가 값을 제대로 치르겠소. 은자 100냥이면 되겠소. 은자 100냥. 기생 한 명을 사는데 충분히 넘치는 거금이었습니다. 김포주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오나 월향이가 아직 어렸어. 그게 무슨 상관이요. 15이면 충분하지 않소.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포주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사흘 안에 답을 주시오.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소. 김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사또님. 그날 밤 김포주는 월향을 불렀습니다. 월향은 이미 사또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짐작하고 있었지요. 월향아, 사또님께서 너를 매우 아끼신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사또님께서 너를 별당으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데.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포주님,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에 제가 사또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드린 후라면 기꺼이 별당으로 가겠습니다. 김포주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눈빛이 워낙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알았다. 한 달이다. 월향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향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방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었지요. 한시집 역사서, 심지어 병서까지. 춘심이가 몰래 들여다봤을 때 월향은 무언가를 열심히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대체 뭘 하는 거야? 춘심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흘 후 월향은 사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김포주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지요. 사또는 밤늦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편지엔 한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구절 하나하나가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달빛은 천년을 흐르고月光流千年 인연은 한순간에 맺힌의缘分제一瞬, 신부는
다를지언정身份虽有 마음은 하나이리니. 진이당 이 사또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15 기생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써준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지요. 저 어린 기생 안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사또는 다음 날 바로 취향루로 향했습니다. 월향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둘만 남자 사또가 편지를 꺼냈지요. 이 시, 내가 쓴 것이냐, 예, 사또님. 거짓말 아니냐? 누가 대신 써줬을 것이다. 월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술술시 한 수를 써 내려갔지요. 사또의 눈앞에서 단 몇 분 만에 완성된 시였습니다. 사또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날 편지와 똑같은 수준이었지요. 너는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월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지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사또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월향을 탐했지만 예전처럼 거칠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를 가지고 와서 월향의 의견을 묻기도 했지요. 김포주는 안도했습니다. 월향의 작전이 통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또의 욕심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별당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요. 보름달이 뜬 밤, 월향은 기방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췄지요. 아버지.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월향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월향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교 최진사였지요. 최진사는 40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관아에서 형벌과 체포를 담당하는 포교였지만 실상은 사또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앞잡이에 가까웠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최진사의 눈에도 월향은 특별했습니다. 취향루에 드나드는 기생들은 많이 봤지만 월향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지요. 그 차가운 눈빛, 어딘가 고고한 분위기가 오히려 정보욕을 자극했습니다. 사또만 저 계집을 가질 순 없이 최진사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향이 심부름을 마치고 기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골목은 어두웠지요. 월향은 치마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오?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월향은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포교님, 기방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허허, 그래. 내가 바래다 주지. 최진사가 다가왔습니다. 월향은 더 물러섰지만 뒤는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포교님, 비켜 주십시오. 왜 그리 차갑게 구시오? 사또한테만
그렇게 친절하면서 최진사의 손이 월향의 팔을 잡았습니다. 월향은 순간 몸을 굳혔지요. 손을 떼 주십시오. 아니, 나는 사또보다 못하단 말이오? 사또는 늙은이고 나는 한창 때 사내인데. 최진사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술과 땀 냄새가 역겨웠지요. 월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뭐, 제발 가져달라고 최진사가 비웃으며 월향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월향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지요. 최진사의 거친 손이 월향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나를 따르면 기생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소. 내 첩으로 삼아주지. 월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포교님,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진사는 의외라는 듯 월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에 포교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요. 월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최진사는 잠시 고민하다 픽 웃었지요. 선물, 뭔데 그건?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오나 분명 포교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최진사는 월향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한 달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하지만 만약 날 속이면 감히 그럴 리 없습니다. 최진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월향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피했지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월향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참아. 월향은 주먹을 쥐고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다음 날부터 월향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혼자 다니는 일을 피했고 밤에는 절대 기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기회만 있으면 월향을 노려봤지요. 김포주도 눈치챘습니다. 월향아,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포주님. 포교가 너한테 뭐라 했어?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포주는 사또와 포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월향 하나를 위해 포교와 싸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는 또다시 취향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부하 포졸 둘을 데리고 왔지요. 김포주, 월향이를 좀 보자.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월향이 나오자 최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 선물 준비는 잘 되어 가는가? 예, 포교님.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한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최진사는 월향의 손을 슬쩍 만지고는 나갔습니다. 월향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지요. 춘심이가 다가왔습니다. 월향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또도 모자라 포교까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원하든 안 원하든 이제 넌 둘 사이에 끼었어. 조심해. 저 둘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로 물어뜯는 사이거든. 춘심이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사또와 포교는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였지요. 사또는 포교를 자신의 앞잡이로 부렸지만 포교는 사또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게 된 것이지요. 월향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노리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면 월향은 창밖에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향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지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취향로 건너편 낡은 주막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라는 가난한 선비였지요. 박문수는 30살,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끝에 전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 길이 없어 가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끼니를 때우고 있었지요. 입고 있는 도포는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갓은 낡아서 햇빛에 바랬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눈만은 맑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눈빛이었지요. 박문수가 처음 월향을 본 건 그 연회 날이었습니다. 월향이 가야금을 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숨을 멈췄지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슬픔, 그리고 견뎌내려는 의지. 그 후로 박문수는 매일 저녁 주막에 앉아 취향루를 바라봤습니다. 간혹 월향이 기방 마당에 나올 때면 그는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문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베껴 쓴 시집 한 권을 들고 취향루로 갔지요. 잠시만요. 김포주가 박문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요? 돈도 없는 양반이 왜 기방에 왔소? 월향이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월향이? 사또님과 포교님도 모자랐어. 이제 거지 선비까지 월향이를 찾는구나. 김포주는 비웃었지만 월향을 불렀습니다. 월향이 나오자 박문수는 얼어붙었지요. 저기.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월향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베껴 쓴 시들이었지요. 두보, 200, 그리고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제게 이걸 주시는 겁니까? 박문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쵸. 아가씨가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이것밖에. 월향은 책장을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지요. 감사합니다. 월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지요. 박문수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전주 천변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월향은 담요를 두르고 나왔고 박문수는 정갈하게 씻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집에 있는 두 보의 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월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국파산하제가 좋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산과 강은 그대로라는 그 쓸쓸함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박문수는 놀랐습니다. 보통 기생들은 화려하고 낭만적인 시를 좋아하는데 월향은 달랐지요. 그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선비님은 왜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지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상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과거에 급제해야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월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기생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물을 바라봤지요. 저도 옛날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문수와 월향은 자주 만났습니다. 항상 밤 사람들 눈을 피해서였지요. 취향로 뒤편 작은 정자나 전주천변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박문수는 월향에게 새로 배운 시를 들려줬고 월향은 박문수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선비님, 만약 과거에 급제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청렴한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벌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렵겠지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월향은 박문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거짓이 없었지요. 선비님은 좋은 사람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도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밤 박문수는 월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또와 포교가 아가씨를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월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향의 손을 살짝 잡았지요. 그럼 제가 아가씨 곁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월향은 그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지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달은 천천히 기울어 갔지요. 월향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이 있구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문수가 다칠까봐. 자신의 복수에 그가 휘말릴까봐. 미안합니다. 선비님.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습니다. 월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월향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전주 관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또 이성헌과 포교 최진사, 두 사람의 신경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지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상관과 부하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월향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사또가 최진사를 불렀습니다. 최포교, 요즘 취향루에 자주 가는 모양이던데. 예, 사또님. 가끔 업무 후에. 월향이란 기생 말이야.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진사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월향이가 어쨌습니까? 그 계집에게서 손을 떼게. 사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월향이를 점찍어뒀네. 자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최진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사또님. 하지만 최진사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월향을 쫓아다녔지요. 그날 저녁 최진사는 부하 포졸들을 데리고 취향루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월향이 밤에 몰래 어디론가 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월향이가 나오거든 뒤를 밟아라. 예, 포교님. 한편 박문수는 또다시 월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전주천변 버드나무 아래로 향했지요. 하지만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이것 봐라. 거지 선비가 어딜 가는 게냐? 박문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교님, 저는 그냥 월향이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뒤에서 포졸 둘이 나타나 박문수를 에워쌌지요. 저는 월향 아가씨와 친구일 뿐입니다. 친구, 기생과 선비가 친구라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최진사가 박문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경고하는데 월향이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라. 알겠나? 하지만은 무슨 내 놈 같은 거지가 감히 나와 사또님께 대들 생각이냐? 최진사가 박문수를 밀쳤습니다. 박문수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다시 한 번 보이면 그냥 두지 않겠다. 전주에서 쫓아내 버릴 테니까. 최진사는 그렇게 경고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땅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지요. 월향 아가씨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박문수는 일어섰습니다. 옷을 털고 피를 닦고 다시 걸었지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박문수는 월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경고는 말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사또는 김포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됐소.
월향이를 내 별당으로 보낼 준비를 하시오. 사또님. 그런데 포교께서도 월향이를. 내가 최포교한테는 이미 경고했소. 걱정 말고 준비하시오. 김포주는 난감했습니다. 사또와 포교 둘 사이에 낀 셈이었지요. 며칠 후 취향로에서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또와 포교 그리고 몇몇 양반들이 참석했지요.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소. 월향이를 내 별당으로 데려가기로 했소.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사또님, 그게 무슨... 왜, 자네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사또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월향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최진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성헌 그놈, 날 무시하는 건가? 최진사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그날 밤 최진사는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양에 있는 의금부로요. 편지 한 통을 전달했지요. 편지에는 사또 이성헌의 비리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세금 횡령, 억울한 백성 처벌. 모두 최진사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들이었지요. 최진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면 난 널 끌어내릴 수 있어. 한편 박문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전주의 오래된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훈장은 박문수의 옛 스승이었지요. 스승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또와 포교의 비리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훈장은 박문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 하느냐?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마. 박문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 남자의 암투는 이제 단순한 여자 쟁탈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복수, 정의와 욕망이 뒤엉킨 복잡한 싸움이 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월향이 있었습니다. 월향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금음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취향로는 조용했습니다. 연회도 없고 손님도 없는 밤이었지요. 기생들은 각자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방만은 달랐습니다. 촛불이 꺼져 있었지요. 월향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월향은 개의치 않았지요. 담장을 타고 조용히 기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밤에 몰래 나갔지요. 월향은 전주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지요.
한참을 걷자 낡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지요.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월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라버니, 왔어요.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방 안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지요. 기침을 연거푸했습니다. 월향은 품속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약을 가져왔어요. 이걸 먹으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누나, 돈은 어떻게? 걱정 마요. 지레가 다 해결했어요. 월향은 아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약을 물에 타서 먹였지요. 아이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착하네요. 우리 수아는. 월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누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기생생활이 힘들죠.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지요. 수아만 건강하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누나는 다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월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월향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며칠 전부터 월향이 밤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박문수는 폐가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월향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약을 먹이는 모습을 모두 봤지요. 월향 아가씨에게 동생이 있었구나. 박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월향이 기생이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한참 후 월향이 집을 나섰습니다. 박문수는 재빨리 숨었지요. 하지만 월향은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였지요. 나오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박문수는 할 수 없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선비님. 월향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이 굳어졌지요. 왜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월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켜 버렸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지요. 얼마나 보셨습니까? 아가씨가 동생분을 돌보는 것까지. 월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월향은 촛불을 켜고 박문수를 앉혔습니다. 제 동생 수아예요. 유일한 혈육이죠. 어떻게 이곳에? 월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월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설아였고 아버지는 판서였다는 것. 하지만 15년 전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 가문이 몰락하고 재산이 몰수됐다는 것.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남매는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 설아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기방으로 팔려왔고 수아는 노비로 팔렸다는 것. 3년 전 설아는 우연히 수아를 찾았고 돈을 주고 수아를 빼냈다는 것. 하지만 수아는 이미 병이 깊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기생이 된 거예요. 수아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박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월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 복수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에게. 누가 아버지를 모함했습니까?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주 사또 이성원, 그리고 포교 최진사. 박문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15년 전, 그들은 아버지의 부하였어요. 하지만 출세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했죠. 거짓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어요.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밝힐 증거를요. 박문수는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비님, 아가씨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월향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가득했지요. 정말입니까? 예. 약속드립니다. 월향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문수는 월향을 꼭 안아줬습니다. 월향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사또와 포교를 무너뜨릴 것인지. 달이 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갚겠다고. 월향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월향과 약속하고 온 것이었지요. 수아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약효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박문수가 들어오자 수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이분은 박문수 선비님이야. 누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월향이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문수는 품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수아, 이거 먹을래? 고맙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과자를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단 것이었지요. 수아야, 선비님께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월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많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수아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책을 읽어주시고 누나랑 저를 업어주시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군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를 끌고 갔죠. 아버지는 소리쳤어요. 억울하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라고. 박문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한 사람은 사또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포교 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니?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무섭게. 월향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었어요.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노비로 팔렸어요. 전주의 한 양반 집에요. 거기서 온갖 구박을 받았죠. 매일 맞고 굶고. 그만, 수아야. 그만하면 돼. 월향이 수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지요.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수아, 혹시 그날 밤 온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목소리는 뭔가 특징이 있었니? 수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은 웃을 때 쇳소리가 났어요. 날카로운. 박문수와 월향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사또 이성헌의 웃음소리가 그랬지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할 때 혀를 차는 버릇이 있었어요. 최진사의 버릇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확신했습니다. 사또와 포교가 월향의 집에 들렀던 게 분명했지요. 수아야, 혹시 그날 밤 다른 것도 기억나니? 문서 같은 거라든가.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잠깐만요. 수아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아버지 서재를 뒤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져갔어요. 두꺼운 장부 같은 거였어요. 월향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장부. 어떤 장부 검은 표지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장부가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수아야, 그 장부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봤니? 아니요. 그냥 자루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박문수는 월향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그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을지. 아마 사또 저택이나 관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전주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몰래 담장을 넘어 안을 들여다봤지요. 관아 서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늦게 일하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포교 최진사였습니다. 혼자서 무언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 표지에 빨간 글씨가 적힌 장부가 보였습니다. 저거다. 박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위험했지요. 박문수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박문수는 월향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선비님.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찾겠어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려. 무슨 방법입니까? 월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또를 이용하는 거예요. 박문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월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또와 포교는 서로를 믿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면 월향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지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사또와 포교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 틈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월향은 사또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또님, 포교 최진사가 사또님의 비밀을 한양에 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아서고에 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또는 편지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사 그놈이. 사또는 즉시 신복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관아서고를 조사하라. 최진사 몰래. 예, 사또님. 같은 날 월향은 포교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교님, 사또님이 포교님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숨기려고 오늘 밤 서고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최진사도 편지를 받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성원 그놈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최진사도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서고를 지켜라. 누가 와도 막아라. 그날 밤 관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또의 신복들이 서고로 향했고 포교의 부하들은 서고를 지키고 있었지요. 두 무리가 마주쳤습니다. 비켜라, 사또님의 명이시다. 물러서시오. 포교님의 명령으로 지키고 있소. 뭐, 감히 사또님의 명을 거역하는가? 칼이 뽑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지요. 바로 그때 월향과 박문수가 조용히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싸움에 쏠려 있을 때 두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지요. 저기 있어요. 월향이 검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박문수가 재빨리 집어들었지요. 장부를 펼쳐보니 15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원 최진사에게 은자 500냥 전달. 이 판서 제거 계획 합의. 영모 증거 조작 완료. 증인 매수 성공. 이 판서 재산 분배. 이성원 70%, 최진사 30%.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또와 포교가 함께 월향의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인 증거였지요.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품에 넣었지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마당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월향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사또 이성원이었습니다. 사또는 직접 관아에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서고에서 나오는 월향과 박문수를 목격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낸 거였구나.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심보로 나를 속인 거냐? 월향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신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이 판서. 15년 전에 당신이 모함해서 죽인 사람. 그이가 제 아버지였어요. 사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이씨 집안에. 네, 맞아요. 전 당신의 죄를 밝히려고 기생이 된 거예요. 월향이 소리쳤습니다. 싸움이 멈췄지요. 모두의 시선이 월향에게 쏠렸습니다. 포교 최진사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날 위기였지요. 당장 저들을 잡아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월향과 박문수를 에워쌌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성원, 이 안에 내 죄가 다 적혀 있다. 무슨 헛소리냐. 15년 전 내가 이 판서를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은 것 모두 증거가 있다. 포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지요. 최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원, 내가 날 배신하려 했구나 뭐. 내가 먼저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오랜 동료였지만 이제는 적이었지요. 내 놈도 같은 편이었잖아. 함께 이 판서를 죽였잖아.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했지요. 난 그저 증거가 다 있어. 내 목도 똑똑히 적혀 있어. 월향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출두 한 사람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월향과 박문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관리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였지요. 전주 사또 이성헌과 포교 최진사. 두 사람을 영모와 살인,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일금부 군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사또와 포교는 창백해졌지요. 이게 무슨...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15년 전의 일부터 최근의 비리까지.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있다. 암행어사가 월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인이 이 판서의 딸이며 복수를 위해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안다. 월향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용기를 치하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이 처리할 일이다. 사또와 포교는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사또인데 내 죄를 한양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두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월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겠어요. 박문수가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관아는 조용해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지요. 암행어사가 사또와 포교를 체포한 후 전주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지요. 사흘 후
암행어사가 월향을 불렀습니다. 월향, 내가 모은 증거는 훌륭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너도 신분을 속였다. 양반 가문의 딸이면서 기생으로 살았고 거짓 이름을 썼다. 월향은 얼어붙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부득이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암행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양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 월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암행어사님, 월향 아가씨는 억울함을 밝히려 한 것뿐입니다.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날 밤, 월향은 취향루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복수는 했지만 자신도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지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박문수였습니다. 월향은 문을 열어줬지요. 선비님, 이 밤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사또 저택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증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취향루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또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잡혀간 후 가족들도 모두 한양으로 압송됐지요. 박문수와 월향은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부터 뒤져 봅시다.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과 장롱을 하나하나 뒤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월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이건 뇌물 목록이에요. 한양의 관리들에게 준 돈이 다 적혀 있어요. 박문수는 문서들을 훑어봤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에요. 이걸로 사또의 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포졸들이었습니다. 사또가 미리 배치해 둔 신복들이었지요. 너희가 여길 뒤지다니 당장 나와라. 박문수와 월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증거? 사또님을 모함하려는 거겠지. 포졸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박문수는 월향을 자신의 뒤로 감췄습니다. 아가씨, 제 뒤에 계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이 와르르 깨지며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리고 일금부 군사들이었지요. 멈춰라, 암행어사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체포된 사또의 신복이 아니냐. 당장 무기를 버려라. 포졸들은 당황했지만 곧 무기를 버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박문수와 월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은가?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가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군. 무슨 뜻입니까?
한양의 고위 관리들까지 연루되어 있어. 이건 단순한 지방 비리가 아니야. 암행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향, 너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해졌어. 제가요?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은 너를 제거하려 할 거야. 증인을 없애면 증거도 무용지물이니까. 월향은 몸이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월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문수, 너는 누구냐? 단순한 선비로 보이지 않는데.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월향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월향은 박문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두 거짓이었어요? 아닙니다. 박문수가 월향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제 신분은 거짓이었지만 아가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이 지역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만나고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암행어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해해요. 다른 암행어사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암행어사였군. 나는 몰랐네. 상부의 지시로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일하세. 두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사또와 포교의 죄뿐 아니라 한양 관리들의 비리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월향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양에 가야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요.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름 후 한양 의금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주에서 온 사또와 포교의 재판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월향과 박문수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수아도 함께였지요. 누나,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월향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금부 대청에 재판정이 마련됐습니다. 판사는 형조판서였고 양쪽의 의금부 관리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사또 이성헌과 포교 최진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성헌, 최진사, 너희의 죄를 아느냐? 형조판서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 모함. 증거가 산더미인데. 무슨 모함이냐? 그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형조 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을 불러라. 문이 열리고 월향이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월향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가 조용히 하라. 형조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증인, 내 이름을 밝혀라. 월향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설아입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판서의 딸입니다. 대청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판서의 딸이라니 기생이 아니었나? 월향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월향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또 이성헌과 포교 최진사가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출세를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를 대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월향은 품에서 검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들이 주고받은 뇌물, 모함 계획, 재산 분배,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조 판서가 장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지요. 판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로다. 사또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뿐만 아니라 월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은 15년간 계속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울한 사람을 잡아넣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형조 판서는 사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성헌 할 말이 있느냐? 사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최진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든 것은 사또의 명령이었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최진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이 판서를 제거하자고. 아니야. 내가 먼저.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지요. 형조 판서는 침묵으로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판서가 나무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성헌, 최진사, 너희의 죄는 명백하다. 영모 조작, 재산 횡령, 뇌물수수, 살인 방조. 모두 극형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두 사람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임금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하라. 의금부 군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사또는 끌려가면서 월향을 노려봤습니다. 이 계집이 내가 너를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끌려갔지요. 재판정이 끝나고 월향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가씨. 선비님. 월향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양에서 최종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판결이 내려지겠지요. 저도 처벌받을까요?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아가씨는 증인이고 피해자니까요.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또 이성헌은 교수형,
포교 최진사는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그리고 이 판서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서는 무죄이며 영모 누명은 모함이었음을 선포한다. 이씨 가문을 복권하고 몰수된 재산을 되돌려준다.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수아도 함께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문수는 월향을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 설아 아가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월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월향이에요. 그 이름으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월향 아가씨. 박문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월향은 놀랐습니다. 선비님, 이게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신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생이었어요. 선비님 같은 분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월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비님은 암행어사예요. 훌륭한 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미래를 망칠 순 없어요. 박문수는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미래는 아가씨와 함께하는 겁니다. 월향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월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형조에서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자리였지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월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저는 7살이었습니다. 월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거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조판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타나 아버지를 역적이라 증언했습니다. 월향은 사또를 가리켰습니다. 그 증인 중 하나가 바로 이성원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부하였던 그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월향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헌과 최진사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형조 판서가 장부를 읽었습니다. 이 판서 제거 후 재산 분배 계획. 이성헌 70%, 최진사 3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월향이 답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영모는 핑계였을 뿐입니다. 대청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 이성헌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조판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필적 감정을 해보도록 하지. 내가 쓴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향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동생 수아도 증인입니다. 수아는 그날 밤 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병약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지요. 저는 벽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소리를요. 내가 본 사람이 누구냐? 사또 옷을 입은 사람과 포교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아닙니다.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웃을 때 쇳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또처럼요. 월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할 때 혀를 차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포교님처럼요. 최진사는 무의식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것을 봤지요. 형조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다. 사도는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15년간 저지른 비리 목록입니다. 읽어보거라. 월향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윤현, 전주 백성 김씨에게 거짓 죄를 씌워 재산을 빼앗음. 병신년, 매물 50냥을 받고 죄인을 풀어줌. 정사년,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청에 있던 관리들은 경악했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원, 최진사, 너희는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좀먹은 역적이로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뒤늦게 뉘우쳐 무엇하겠느냐. 너희의 죄를 모두 갚아도 부족하리라. 임금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헌은 교수형에 처하고 최진사는 참형에 처한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월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설아, 내 효심과 용기를 치하한다. 이 판서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문을 복권시킨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로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신분을 속이고 기생으로 산 것도 사실이로다. 이것을 어찌해야 하겠느냐?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임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신분 위장은 정상 참작하도록 하겠다. 다만 앞으로는 이설아로 살도록 하여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또와 포교는 형장으로 끌려갔고 월향은 자유의 몸이 됐지요. 밖으로 나오자 박문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월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복수도 끝났고 신분도 되찾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박문수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월향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이씨 가문은 공식적으로 복권됐습니다. 몰수됐던 저택이 돌아왔고 재산도 일부 회복됐지요. 수아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월향은 다시 설아가 됐습니다. 양반 아가씨의 신분으로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집안 아가씨가 기생이었다며 15년이나 기생으로 살았다니 도대체 양반 가문에서 저런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겠어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설아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설아는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저택이었지만 낯설기만 했지요. 바로 그때 박문수가 찾아왔습니다. 설아 아가씨, 선비님. 설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기생월향이 아니라 양반 아가씨 설아인데 뭔가 이상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럴까요?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선비님, 요즘 소문 들으셨죠? 예. 제가 기생이었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려요.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양반 아가씨도 아니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비님도 힘드시죠? 저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박문수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기생이었든 아니든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아가씨니까요.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고맙지만 저는 선비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라니요, 선비님은 암행어사예요. 훌륭한 관리가 될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선비님의 부인이 되면 설아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암행어사가 기생 출신을 아내로 삼았다고. 선비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 거예요.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여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 선비님이 손가락질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네, 아가씨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직은 없어도 됩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 안 됩니까, 선비님은? 선비님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순 없어요.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선비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선비님의 청혼을 받을 수 없어요. 아가씨,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제 방식대로요. 설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후 설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한양을 떠나자. 누나, 여기서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없어. 계속 과거가 따라다닐 거야. 그럼 어디로 가요? 전주로 돌아가자.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설아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설아는 애초에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였습니다. 설아 아가씨,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설아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비님, 왜? 박문수는 설아가 짐을 싸는 것을 봤습니다. 떠나시려는 겁니까? 예.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아닌 곳으로요.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설아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선비님, 저는 기생월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양반 아가씨, 이설아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찾고 싶어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박문수는 설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따라가겠습니다. 선비님, 아가씨가 어디로 가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아니라 그냥 박문수로서요.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가씨를 사랑하니까요. 박문수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관직보다 중요한 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설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아는 박문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비님.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 설아와 박문수, 그리고 수아는 작은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문수는 약속대로 관직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아쉬워했지만 박문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지요. 그대가 그리 결심했다면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말하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박문수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설아와 함께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온 세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래? 선비와 아가씨, 그리고 아이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뭘 하려고 온 걸까? 설아와 박문수는 마을 한가운데 빈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패를 걸었지요. 청송서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이었지요.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글을 배울 수 있나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박문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괜찮아.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아이는 기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명, 석 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지요. 설아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시와 글쓰기를 가르쳤지요. 선생님, 이 시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말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란다. 아이들은 설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수아도 건강을 되찾아가며 서당 일을 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서당을 정리했지요. 수아 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오늘 아이들이 시를 정말 잘 외우더라.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 아이들은 정말 총명해. 박문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당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아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청송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배우러 왔지요. 설아와 박문수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아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 제안도 받았지만 거절했지요. 전 여기서 누나와 함께 있고 싶어요. 설아와 박문수는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두 딸과 한 아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돌아와 부모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손자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 모인 가족들. 설아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말이야, 기생이었단다. 거짓말. 할머니가 기생이었을 리 없어요. 손자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할머니는 월향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노릇을 했지.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암행어사였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분이었지. 박문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설아와 박문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들려주세요. 손자들이 조르자 설아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지요. 설아는 박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설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관직을 버리고 저와 함께한 것을요.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복수와 고통, 사랑과 선택.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길을 찾았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아닌 오직 자신들로서 사는 삶을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지요. 설하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복수도 신분도 아닌 그저 자신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